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와의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담담했다는 평가도 있던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뭐 흠잡을 게 있나?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6일 만에 추경 시정연설에 왔어요. 그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영국의 전신외각 뭐 얘기를 하면서 협치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외면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악수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해 2022년 5월이었죠, 그게. 그리고 2022년 10월에 있었을 때는 이제 안 들어왔죠. 그때 이미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뭐 수사 등등등 해서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들을 표출하면서 5개월 만에 기류가 확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시정연설이 있었던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야당이 아예 보이콧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그 다음에는 2023년에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10월에는 들어왔는데 역시 침묵 시위 같이 했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 안 가. 그래서 2013년 시정연설 대통령이 참석한 이래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안 오고, 그 다음에는 얼마 뒤에 계엄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가지고 박수도 안 쳐주더라. 계엄 그럼 박수 안 받아서 계엄한 거야.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뭐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야당이 좀 시정연설에 과거에도 보면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아주 극초반에는 딱히 반대할 게 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그냥 뭐 말씀하신 내용이 뭐 문제가 있거나 뭐 태도도 90도로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인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딱히 비판하는 양쪽을 다 국민의힘을 비판하거나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은 내용이나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위기는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시절에 맨 처음 빼고는 분위기가 안 좋았고, 뭐 당시 야당 의원들과의 어떤 조우하는 장면이 부드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었고, 또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자체도 당연히 뭐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다음에 일단 짧았어요. 그리고 길지 않아서 좋았고,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쪽을 보면서 불만이 있더라도 뭐 삭감에 치중할 수는 있겠지만 요구하는 거 있으면 요구해달라, 이렇게 애드립 같았는데 네. 그런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시정연설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이게 워낙 극한 대치를 해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악수하고 뭐 이런 대통령의 또 지금 말씀하신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당연한 건데 좀 생소해 보이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 국회 추경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가 이번 임시국회 기간인데 추경 처리 전망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해야죠. 사실 뭐가 됐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국회에서는 그 상임위원장 자리 협상을 놓고 이게 본회의하고 좀 연계를 짓는 게 있어요. 특히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 꼭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좀 어렵다. 이미 이게 지금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를 지금 바꾸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거고,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 법사위원장 안 준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뭐 그런 분위기도 사실 지금 만약에 법사위원장 내주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상호 신뢰가 좀 많이 아직도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민주당의 입장은 6개월 안에 특히 많은 개혁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발목 잡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장하고 연계 짓는 거는 좀 어렵고, 저는 별도로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이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 이게 어제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이라,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이게 요거를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처리를 하면서 다른
협상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끝에가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예산안 협상하면서 다른 안도 얘기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 빠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1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논리를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반사해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동안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1당이 국회의장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다 하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 가져갔어요.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 뭐 원구석 2년마다 한 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 전에는 작년에 할 때는. 그러면 그러한 저희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뭔가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하려는 자세를 보여야지 무슨 김병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면서 공약 내걸었다고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게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국민들한테. 지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온 공약을 가지고 이 큰 국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겁니까? 논리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거기서 지금 예산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입장은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양쪽 진영의 생각이 다른 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170석 갖고 있는 여당 그리고 범여권 190석 거의 뭐 넘는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제 5년 거의 뭐 남은 거라고 보고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너무 저희를 옥죄는 거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뭐 제가 옥죄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협상이잖아요. 협상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제 쟁점은 맞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의 분위기 좀 이런저런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뭐 민주당이 주겠어?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뭐가 됐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추경안 처리 문제하고 이거를 너무 연결지어서 이거를 기한을 뭐 넘기거나 막 이렇게 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협상도 해야 되고 뭐 그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왔던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중요한 뭐 예결위원장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협상하고 양보하느냐 그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 뭐 처리할 수도 있다. 이미 이제 상임위원장 이름까지도 다 내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 법안 처리, 추경안이든 뭐든 이런 법안 처리가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이게 무리하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지금 그 뭐 금액이나 예를 들면 그 뭐 소비 쿠폰이 너무 이제 일시적 뭐 마약이라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이거는 처리를 하고 협상을 좀 더 아직 이제 정기국회 열리려면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협의 의지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이미 상임위원장 내정까지도 이렇게 해버린다는 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석수가 적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민주당이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예 그냥 법사위원장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네. 예결위원장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네. 그렇게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고 협상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냥 의석수를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저 입장에서 이제 야당이 됐고 대통령이라는 방패막이도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저희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걸 관찰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또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또 국회가 시끄럽냐 이런 말씀하실 만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누가 먼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또 끌고 가니까 여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임기 시작하는 이 과정이 있으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마 그게 순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첨언을 하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의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저는 국민의힘에 그 김종인 비대위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야 쟤들 다 가져가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여당과 이제 협치를 안 했다라는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잘 못됐을 때는 모든 부담은 행정부와 국회를 다 가져가면은 이거는 민주당에다 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공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말기에 뭐 예를 들면 LH 사태도 터지고 그러면서 보궐선거도 이기고 막 이런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꼭 특정한 자리를 놓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거를 주고도 해야 된다라는 게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추경 내용도 좀 볼게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삭감에 주력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금액이 많다고 생각도 하고 일단 1차적으로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지원금 같은 네. 거 보면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등은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한다는 의미는 높게 살 수 있겠지만 그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끝나면 또 좋은데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 이거 원하죠. 근데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혹시나 이번에 하고 내년 지방선거 즈음에서 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선거에 이용하려는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또는 전술로서 이러한 지원금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 시초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저희는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준일 평론가님, 네. 이 부채 탕감 부분 1조 원이 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갚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공정 아니냐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적이 뭐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뭐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정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채 탕감이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논란이 나왔어요.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7년이라는 기한 동안 뭐 이제 못 갚은 사람들, 이게 모든 금액을 다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7년 동안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를 해봐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봐도 안 돼서 이 굴레,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재생의 기회를 주는 차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 근데 그거는 저는 감수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빚을 지금 어느 정도는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면은 이분들은 아마 평생 채무자로 허덕이면서 살고 뭔가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다. 지금 경제가 그 정도로 안 좋다. 내수 경제도 안 좋고 뭐 한 해에 뭐 100만 명 지금 폐업한다라고 하잖아요. 자영업자들 특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부분 물론 이제 뭐 논리적인 부분 또 뭐 재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일단 정부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돼요. 말씀하신 그 질문이 그냥 탁 들어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또는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빚을 갚았던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갑자기 그냥 지금부터 어떤 이런 분들은 그냥 탕감. 근데 미리 빚을 갚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넘어가면 분명히 이 정권에 부담이 된다. 국민께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리는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이번에는 좀 흥미로운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가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권 의원의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권 의원에 따르면 총리 임명은 안 된다고 2번 얘기하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고 툭 치고 가더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친한 거죠. 네, 제가 뭐 이재명,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약간 습관 같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도 보면은 툭툭 많이 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홍준표, 그러니까 당내 경선할 때 예전 대선 때 그때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매섭게 공격을 했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탁 이렇게 세게 쳤어요. 그것도 홍 시장이 이제 정치도 선배고 검찰도 선배고 그랬는데 이렇게 탁 치는 게 이게 약간 불쾌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약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례적인 거라고 저는 봤고 그만큼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랑 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 중앙대 시절에 고시반 같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 그렇게 말싸움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친분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았다라고 했지만은 제 느낌은 이제 뒤에 생략되는 거는 적당히 좀 해라. 그런 말이 좀 생략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예. 대변인이 어떻게 보셨어요? 적당히 하라는 건 누구가 그랬다는 겁니까?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적당히 좀 하시오. 전 반대로 생각했는데 일단 뭐 두 분이 친분이 있는 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뭐 스몰 토크라고 하죠.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진짜 총리 임명이 뭐 되냐 아니냐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러한 어떤 뭐 신뢰 그런 관계 그런 속에서 여야가 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장면이었다고 보고 꼭 공식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서 이거 저거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밑 접촉, 물밑 협상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정부에서 이 여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의 스킨십도 좀 여야 간에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장면이 민주당 당대표 경쟁을 하고 있죠. 정청래 의원과 박창대 의원. 이제 명심 경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본청 현관 앞으로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본회의장서 제일 먼저 악수를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뭐 당대표 선거 앞두고 누가 이제 명심이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누가 수박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하고 얼마나 본인이 가깝고 친근하게 지금 거리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본회의장 나가기 전에 3명이서 손잡은 거 사실 네. 그게 더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획을 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눈앞에 정청래 박찬대가 있으니 그러면은 이제 명심이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았으면 좀 너무 이렇게 격화되지 말아라고 시그널을 보낸 것인지 즉흥적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잘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너무 싫어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윤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뭐 정무수석도 보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일어나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뭔가 당무에 개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다 극초반이고 정청래가 되든 박찬대가 되든 당정 관계 문제 없다라는 거를 당원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격화되지 마라 너무 네거티브하지 마라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좀 연출한 게 아닌가. 근데 그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마중 나가리라고는 박찬대 의원이 생각 못했겠죠. 근데 그거는 굳이 얘기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과 두 경쟁자 간의 그 관계, 거리가 어느 정도냐를 보여주는 거겠죠.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박찬대 의원보다는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다고 보고 뭐 그거는 뭐 다 네.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거꾸로 되면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저희 당 3년 계속 상기를 시키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네. 뭐 연판장이 나온다든지 뭐 정무수석이 정말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첫 전당대회가 대표 뽑기한 전당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는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이번 윤 대변인.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뭐 도덕적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실질적인 뭐 금전 문제 이런 거 있는 가운데도 통과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봤잖아요. 20년 넘게 그 청문회 제도 시작된 다음부터 봤는데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정적으로 드는 그런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가 가진 뭐 여러 가지 의혹이나 그거는 뭐 많은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여기서는 줄이고요. 자료 제출 가지고 계속 공방을 했잖아요. 네. 왜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김민석 후보자는 제가 첫날 너무 늦어서 법무부에 얘기를 안 했고 예를 들어 출입국 기록 같은 거요.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틀 버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단이 있으니까요. 국회 차원에서 요청을 청문회 준비단이 했을 때 언제까지 무조건 줘야 한다. 이런 어떤 강력한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야 이 입시름으로 중요한 청문회 시간이 가지 않겠구나. 똑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을 하니까요. 청문회 초기에는 항상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청문회 준비단을 그럼 왜 만듭니까? 그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요? 법무부에 문의만 해도 서류를 줄 텐데 결론은 청문회에 임하는 당사자가 오케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강제하는 그런 제도적 변화가 없는 한 무슨 뭐 정책 능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공연불이 될 거다. 제도적으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통과도 타이밍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의 의혹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 통과가 되고 통과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평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아쉬움들 이런 게 있어요. 사상 처음으로 이제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증인도 없었고 네, 참고인도 없었고 제로 0명이었거든요.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 하지만은 이러면 앞으로 이게 관행으로 굳어지는 게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맞는 것이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무력화 여당 쪽에서는 하려고 할 테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요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뭐 이제 미국식으로 예를 들면 도덕성이나 이런 거는 비공개로 하고 뭐 자질 중심으로 이제 검증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자료 제출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를테면은 당사자 뭐 배우자나 자녀가 동의를 안 해주면 안 제출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어디까지 제출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거는 그동안은 이제 상식에 맡겨서 협상에 맡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모든 책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도를 정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 다 임명이 높아요. 찬성, 임명 찬성이 다 한 10%포인트 이상씩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임명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테고 저는 국민의힘이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못하나? 청문회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팀플레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뭐 논란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주진우 의원에 받아가지고 이게 의혹을 제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답변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또 여기서 탁 받아가지고 하고 이게 팀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팀플레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청문회 당일에 야당 의원들 질의를 보면은 이거 한숨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검증도 아니고 자질 검증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제 국가채무 20% 얼마 정도 되느냐 요 정도가 이제 김희정 의원이었나요? 그거 나온 거 빼놓고는요. 예를 들면은 총리가 됐는데 의원직을 유지할 겁니까? 안 유지할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뭔가 빌드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냥. 저는 계속 유지할 건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신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지금 청문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수사. 이거 수사 받으면 어떡하지? 당내 역학관계 이거 지금 앞으로 쇄신할 때 어떻게 다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너무 못하더라. 이게 앞으로 인사청문회 계속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야당이 좀 능력을 보여줘라. 제대로 진짜. 뭐 딱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낭만 몇 명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러면은 한 명도 못 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잠깐 여쭤보고 갈게요. 올해 예산 규모, 그다음에 국가 채무 비율, 지금 추경도 지금 여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엉뚱한 답변, 김민석 후보자의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많이 아쉬워요. 사실은 그 뭐 돈관계 뭐 이런 문제보다 그게 더 저는 좀 아쉽고 좀 심각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요. 김민석 의원이 이제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게 2020년 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된 거잖아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국가 채무 규모를 놓고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걸 놓고 40% 얘기가 한참 나왔어요. 그때 홍당기 부총리가 뭐 버티네 아니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48%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0% 30%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너무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확장 재정 필요하다. 지금 재정은 돈을 쓸 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관리 그렇죠. 이런 거를 총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제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본인의 의혹에만 이게 집중한 거 아니냐. 이거에 이게 막 계속 막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총리가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대통령하고 보안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를테면 행정가 출신으로 꼼꼼하면은요, 대통령은 큰 폭의 이제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이고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옛날 고건총리를. 그런데 보니까 대통령이 꼼꼼해요. 디테일은 대통령이 다 살아있고, 그러면 총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롤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거.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복원을 위해서 총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디테일을 다 챙기고 뭐 이런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예. 이 야당의 실력 부족,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신 부분이 뭐 사실에 가깝죠. 저도 이제 청문회를 보다가 네. 저희가 뭐 팀플레이가 없었다. 팀플레이를 했으면 이분이 이 얘기를 해서 대답을 하면 이분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의견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뭐 수사라든지 당권, 그거는 그분의 속마음에 안 들어갔으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죠. 제가 의석수 얘기를 정말 자주 하는데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이 의석수가 정말 너무 적고 대통령이랑 방어막이 없는 상태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그 가지고 있는 의석수에 비해서 영향력이 줄죠. 근데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100석 넘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과반에 근접해야 뭐 협상력이 발휘가 되는 건데 120석조차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몇 석 없는 소수당하고 뭐 교섭단체라는 거 외에는 특별히 뭐 다를 게 없단 말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개헌 저지선, 뭐 제명 저지선 요 정도밖에 없는 거라서 청문회에서도 또 첫 총리 청문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러면 청문회 통과됐구나 해서 넘어갈 거냐. 네. 방금 전에 그 찬성 의견이 10% 높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김민석 후보자만을 본 결론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보여줄 총리로서의 모습도 중요한데 정무용 총리다. 그럼 대통령이 숫자를 챙긴다. 이거는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으니까 아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총리로서의 김민석이라는 분의 앞날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치와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정치와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와이 이어갑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야 분위기로 봐서는 김민석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이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면, 그런데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도 이제 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야당도 정치적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있죠. 지난번 계엄 해제 투표 외에 탄핵 의결 과정에서도 1차 그 투표 불성립, 이건 부결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번에 인준투표라는데 안 들어간다,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해야죠. 표가 적더라도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정치적 부담, 여당에서 뭐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한두 개는 좀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순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 추경,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 문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그거는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꼭 협치라는 게 우리가 말은 많이 하지만은 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략적으로 이를테면 김민석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했지만은 지금 아예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인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정부 질문하거나 그럴 기회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이렇게 본인들의 실력과 어떤 생각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예, 지금은 뭐 뭔가를 무리하게 막 목숨 걸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니까 전략적으로 좀 사고하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장관 후보자 11명 가운데 이제 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 어느 후보의 청문회가 좀 가장 뜨거울 것으로 보세요? 뭐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아무리 저희가 뭐 팀플레이를 못한다 뭐 지적을 하셨지만 그분에 대해서는 좀 뜨거운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그분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보다는 지명된 이후에 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장관이 큰 기업의 대주주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복수노조 체제냐? 왜 노조가 있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을 굉장히 넘은 발언이고 너무 파격적인 발언이어서 그 부분만 따져 물어도 청문회 상당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몇몇 이제 그런 뭐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뭐 그런 돌발적으로 나오는 뭐 그런 거보다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은 사실 검증이 된 분이에요. 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부의 위상 그리고 명칭 변경 이런 걸로 놓고 소위 말해서 진보 보수가 세게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부라는 게 이제 예전에 노태우 정권 때 국토통일원으로 출발했다가 98년에 이제 통일부로 승격이 되고 이게 이제 헌법 4조에 이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잖아요. 통일자를 지금 빼겠다라는 지금 구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명칭이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한반도 평화부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예,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지금 받은 거냐, 뭐 김여정의 하수인이냐, 약간 강경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북한에서 작년부터 적대적 그렇죠. 두 국가로는 하면서 남조선이라고 안 불러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니까 우리 존중해 줄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가겠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통일이라는 거에 대한 그쪽에서 거부감 그리고 멀고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정동영 후보자의 생각과 뭐 이런 기조가 있지만은 이거는 세게 붙겠다 보니까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파장이 일고 있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분은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유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애초 생각, 송미령 장관의 생각은 둘째치고 뭐 때문에 저분을 유임을 시켰느냐. 뭐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아무리 전 정부라도 생각이 다른 정부, 정권 교체가 됐더라도 뭐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쓰겠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고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농업 관련 4법에 대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했던 당시의 주무장관이잖아요. 네.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입장을 바꿀 만한 이유. 자, 송미령 장관이 보니까 이러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의견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럼 그렇게 추진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유임시킨 거다라든지.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장관 본인은 국회에 가서 입장을 완전히 180도로 바꿉니다. 이재명 정부 철학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고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꾼다는 그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장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희도 반발하지만 저희의 반발은 당연한 거고 여당 내에서조차 설득이 안 돼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왜 농림부 장관을 저런 사람을 유임을 시키냐. 우리 쪽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정부 한 인사 중에 가장 지금까지는 가장 미스테리한 잘못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일단은 전 정부 장관이 정권 교체가 되면서 유임한 게 처음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이기호 노동부 장관이 YS 문민정부 시절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유임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노사정의 이제 경사노위로 바뀌었는데 노사정의가 막 출범하려고 하는데 노동의 이런 연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납득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같이 연정에 사실상 참여를 했던 선거 때 이제 연합을 했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서 세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지금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가 대연정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중도보수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좌파부터 중도보수까지 이제 우파까지 쫙 아우르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잡음이 완벽하게 안 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진보당 쪽에서는 내심 기대를 했던 게 농림부 장관은 우리한테 하나 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진보당 의원님도 잠깐 나오셨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게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농망법이 희망법 이건 야 이거 태세 전환은 굉장히 빠르구나. 그런데 저는 뭐 반드시 이거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지는 않고 그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100% 완벽한 정책은 없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반대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장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량 주권 그리고 이게 그 가격에 의해서 너무 농민들의 삶이 이렇게 면에 소득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요거를 해주는 대신에 농지를 좀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재배 면적을 논 재배 면적을 이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반드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핵심은 일을 계속 잘 하는 사람은 이제 쓰겠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을 뭐 보낸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정책적 소신을 바꾸게 되면 이 정책의 추진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진은 어차피 민주당이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추진은 지금 35개의 주요 쟁점 법안, 핵심 법안들 지금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정해놨으니까 사실상 조율만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농민 전농이라든지 농민단체들 상당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이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트랙터 시위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거를 다독이고 아우르는 것도 이제 정부의 몫이다. 지금 그래서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급하게 여의도로 찾아오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일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이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반발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설명이 없는 한 그 농망법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고 특히나 트랙터 시위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남태령 넘었더니 송미령 남았다.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설명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랬던 장관을 유임시키는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면 다른 장관 그냥 임명하는 것처럼 자료 뿌리고 이분은 유임입니다. 이렇게 대변인이 또는 비서실장이 말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 파격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하니까 도대체 왜 송미령이라는 분을 유임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뭐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게 불씨가 돼서 농민단체랑 관계 나빠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갑니다. 뭐 정권한테 가는 건 둘째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송미령 장관도 좀 당황했다고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뭔가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표현이 우리 진행자께서 버틴다라는 거가 이게 무슨 네. 엄청나게 도덕적 흠결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발표하는 시점에 처음 들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타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당신 유임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들었을 때고 그때 이제 당황을 했겠죠.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도 본인의 우리 보수통합도 있고 그럼 뭐 양국관리법도 당신이 이제 결자해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드시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입장 변화가 너무 극과 극이 농망법에서 희망법으로 가는 게 이게 조금 현기증이 난다라고 보실 분들도 있지만은 이 법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당일 때와 지금 집권당이 됐을 때의 이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야당일 때는 세게 이게 표도 되고 호남 쪽에 이제 민심도 다독이는 거니까 세게 이제 양국관리법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재정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 이거 조금 약간 조율은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송미령한테 맡겨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어요. 사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분들이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내가 달라진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정리를 한 번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 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이 가끔 지적을 해주시는데 버틴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았네요.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헌재 이념 구도가 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확연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나눴을 때 진보 쪽이 더 많다. 또 중도에 속한다고 보는 분들도 진보에 가까운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헌재의 이념 구도는 진보 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인선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쁘지가 않아요. 다 보수 언론도 그렇고 이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대법관 하면서 법원 행정처장도 하고 그리고 2002년, 2008년에 헌재에서 또 근무를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그런 건데 다만 이게 진보 우위가 돼 가는 과정은 맞는데 지금 현재 그런 구성이 그렇느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마은혁 그리고 이제 정계선 이런 분들은 확연하게 진보잖아요. 근데 김복형, 조한창은 확실히 보수거든요. 정영식도 보수로 분류가 되고 김영도, 정정미가 중도 아니면 중도 보수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김상환, 오영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진보 4, 뭐 보수 3, 중도 2, 뭐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다 쏠린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특검 수사도 좀 점검해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조사를 통보받았는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요. 뭐 시간은 조금 조율이 됐고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는데 이게 출석 거부 사유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좀 세게 대응을 하니까 무조건 가긴 가겠다. 그런 의사를 또 밝혔어요. 이제 이 얘기는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그걸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전직 대통령들 다 포토라인 통과해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원칙론을 주장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이 28일 내일이 될 텐데 아마도 출석하는 그 장면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안 갈 수는 없으니까요. 안 가면 진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고 법원은 그러면 당연히
1차 체포영장 거부했을 때 그 논리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발부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출석하는 게 낫겠죠. 한마디만 전 할게요. 네. 좀 염치가 좀 있어라. 본인이 검사 수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김건희 씨도 지금 퇴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공개로 좀 해달라 수사를. 부부가 쌍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네요. 좀, 네. 좀 아니. 특권을 요구하지 마라. 예.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지하주차장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라는 거 특검이 그거 내란 특검이 그거 받아주면은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거를 지금 그냥 신경전에 버리는 거고 다른 거를 떠나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매번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 쓰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왜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 진짜. 예. 네. 오늘은 정치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